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말 한마디로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실감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다짜고짜 무슨 소리냐 싶으시겠죠. 저는 30대 중반인 여자로 태어났을 때부터 제 운명을 둔 여러 가지의 말 때문에 불안불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로 인생을 운명이라는 것을 바꿀 수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정말 그 상황에 놓여보지 않으면 제 심정을 이해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믿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는 거라 생각하며 살았지만, 그날의 일을 겪고 저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나오려고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단 한 번도 가슴속에 묻어두고 꺼내본 적 없었던 제 이야기를 익명의 힘에 용기를 얻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부모님께서는 무척이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용하다고 소문이 난 한 무당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신점이라는 것을 맹신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 재미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관심조차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신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에이 무당말을 왜 믿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이야기니 믿지 않으셔도 그저 재미로나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희 엄마 만삭에 할머니 손에 이끌려 무당집을 찾아가셨대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약간 신기가 있으신 분이셨는데 따로 무병이나 그런 게 찾아오진 않으셔서 신내림을 받지는 않으셨대요. 신기가 있다고 해서 뭐가 보인다거나 목소리가 들린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촉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꿈자리가 뒤숭숭한 날에는 꼭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런 촉이요. 외할머니께서는 그걸 신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무병이 찾아올까 싶어서 저를 가까이 하시고 용하다는 무당들도 찾아다니시고 그러셨나 봐요. 혹시라도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바로 내림굿이라도 받으시려고요. 하지만 그런 초기 발동을 하신 거지 신이 찾아온 것은 아니었죠. 어쨌든 아이를 가진 산모가 부정을 탈 수도 있는데 점집에 데려갔다고 하니 신기하시죠? 외할머니 꿈에 이상한 것이 나왔대요. 아유, 참, 엄마. 만삭에 배까지 이렇게 불러서 무당집에 갔다가 애한테 이상한 거라도 씌우면 어쩌려고. 그런 데를 가자고 그러는 거야. 아, 싫다니까. 아이고, 이거사. 내 꿈자리가 영 이상했다니까. 오늘 갈보살 집이 말이야. 거 설악산에서 작두를 탔다는 사람이다. 아주 용해가지고 예약도 힘들다는 거. 내가 새치기를 한 거야, 새치기. 그러니까 잔말 말고 따라와. 너 오늘 가서 저만 보면 무조건 후회한다니까. 아우, 싫어. 무섭단 말이야. 점 보는 거 얼마나 좋아하지? 난 그런 거 닥칠색인데 왜 자꾸 나한테 강요를 하고 그래? 너 태몽이 뭐라 그랬어? 황금색 사과를 받아들었더니 뱃속으로 쏙 들어가는 꿈이었다고 해지? 내가 일주일 전부터 똑같은 꿈을 꾼단 말이다. 탐스러운 황금색 사과가 땅에 뚝 떨어지는데 그 사과를 뱀이 칭칭 감더니만 독이빨로 콱 하고 깨물더라니까. 그러니 그 황금색 사과가 바사삭 한순간에 썩어서 잿가루 같은 게 되어버렸다고. 그런 꿈을 꾸었는데 어찌 꿈의 몽을 안 해볼 수가 있어? 이거는 단단히 뭐가 잘못된 거라니까. 아유, 그래서 3일 전에 산부인과 다녀왔는데 애한테 아무런 이상도 없고 건강하게 내 뱃속에서 잘 뛰어논다고 했다니까. 엄마, 그거 괜한 기우야. 나는 무당 만나러 갔다가 무슨 일이 더 생길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가 알면 큰일 난다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참말 말고 얼른 따라와. 결국 질질 끌려서 무당집에 가게 된 엄마는 스산한 기분에 입을 불퉁하게 내밀고 듣는 척 마는 척 했대요. 아무래도 찝찝함이 있었겠죠. 임신까지 해서 좋은 것만 보고 태교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무당집에 찾아가고 싶겠어요?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았죠. 아무튼 엄마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서 딴청을 부리고 있었는데 무당이 엄마의 남산만한 배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래요. 그러더니만 한참 끙끙거렸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 나올까 싶어서
엄마도 잔뜩 긴장을 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때 무당이 눈을 번쩍 뜨더니만 이상한 소리를 하더랍니다. 그 뱃속에 딸이지? 딱 보니까 까랑까랑한 소리를 내는 게 딸이구만. 아, 네, 맞아요. 딸이에요. 저희 딸 목소리가 들리세요? 그래, 아주 잘 들린다. 근데 문제가 있네. 그 딸 35살에 단명할 거야. 겉도 남자 때문에 아주 사달이 날 거야. 조각조각 사달이 날 거라고. 이 할마시가 새치기까지 해서 나한테 빌고 빌었던 이유가 다 있구먼. 아주 잘 찾아왔어. 딱 그때만 피하면 돼. 35살에 남자 조심. 그 말에 저희 엄마 까무러치는 줄 아셨대요. 다른 것도 아니고 뱃속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딸이 35의 남자 때문에 단명을 한다고 하니까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 순간 부른 배가 땡겨오는 것도 모르고서는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내셨대요. 어떻게 임산부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 사기꾼이다 하면서 말이죠. 저희 외할머니께서 무당한테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엄마를 말렸다고 하는데 이미 모성애가 가득 차 있는 여자한테 어디 그런 말이 들리기나 하겠습니까? 저주를 퍼부어도 제대로 퍼붓는 거 아니냐면서 우리 딸 100세까지 정정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나오는데 그 무당이 끝까지 그러더래요. 35에 단명할 거라고 꼭 남자 조심하라고 알려주라고요. 우리 엄마 기분이 나빠서 무당집 나오면서 엉엉 우셨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그런 엄마를 나무라기까지 했고요. 그리고는 보란 듯이 건강하게 저를 낳으셨어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치마폭에 폭삭 안겨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저를 정말 털끝 하나 상처 없게 키우겠다고 업어 키우셨거든요. 제가 살짝 다리가 오자다리인데 엄마가 하도 업어 다녀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신경을 쓰지 않으려 하셨지만 계속해서 저의 35살 이야기를 신경 쓰고 계셨어요. 저는 물론 그런 이야기를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30살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저 제가 어디서 조금이라도 다쳐오면 호들갑을 떠는 엄마가 유난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제가 뱃속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 일을 어떻게 알았느냐면 제가 30이었을 때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말을 했을 때였어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엄마한테 소개해주고 싶은데 언제 시간이 될까? 뭘 하고 싶다고? 결혼? 아니, 갑자기 무슨 결혼이야? 엄마는 네가 시집을 늦게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아. 엄마랑 더 시간 보내다가 35 넘어서 가면 어떨까? 35? 엄마, 그때 되면 나 너무너무 노처녀인 거 아니야? 나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랑 3년이나 연애한 거 알고 있잖아. 앞으로 5년을 더 연애하면 연애만 8년을 넘게 하는 건데? 얘, 요즘은 10년을 연애를 해도 말이야. 안 맞는다고 1년 만에 이혼하고 그런다더라. 엄마는 반대야. 조금 더 나중에 해. 저는 그냥 엄마가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서운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왜 그런 엄마들 있잖아요. 딸이랑 너무 각별하게 지냈어서 결혼하는 게 아쉽고 서운해서 천천히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요. 저도 그냥 엄마가 하는 소리구나 했었죠. 그런데 제가 정말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와 인사를 시키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펄쩍 뛰시는 겁니다. 죽어도 안 된다고요. 30에 무슨 결혼이냐고 절대 안 된다고 결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큰 소리까지 내셨어요. 저는 엄마가 도대체 왜 이런 고집을 부리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제가 오죽하면요. 머리에 흰 끈까지 동여매고 집에서는 밥도 안 먹고 항의를 했다니까요. 결혼 죽어도 해야겠다. 엄마는 죽어도 안 된다 하면서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죠. 딸이 그렇게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얼굴도 보지 않은 상태로 죽어도 안 된다는 말만 하는 건지요. 제가 결국에는 엉엉 울면서 엄마한테 너무한다고 난리를 쳤어요. 저를 뜯어말리는 정확한 이유도 말해주지 않은 채 왜 무작정 반대만 하냐고요? 제 인생에 2번 다시는 이런 남자를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이 남자가 아니면 저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을 했더니 그 죽는다는 말에 엄마가 소리를 확 지르셨어요. 아니, 어떻게 엄마 앞에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 미신이라는 거 알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찝찝해서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니? 사실은 말이다. 그러면서 임신을 하셨을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싹 다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외할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실 때 말을 듣지 않으면 자잘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외할머니 말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듣긴 했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황당하면서도 찝찝했고 흘려 듣고 싶었지만 자꾸만 제 앞에 서 있는 남자친구 때문에 제가 위험에 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상들이 머릿속에서 펼쳐지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점점 말수가 사라지게 되었고 남자친구 또한 변해버린 제 모습에 결혼 이야기가 쏙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울다가 탈진을 하고 쓰러지겠다 싶을 정도로 슬퍼했지만 오히려 엄마의 기분은 좋아 보이셨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저주로부터 저를 구해냈다고 생각하시는 듯 했어요. 저는 그 이후로 급격하게 말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엄마의 얼굴을 보는 게 가끔은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서른을 보내고 저는 일에 치여 살았어요.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답답한 것들이 혹은 제 안에 남들 모르게 있는 응어리들이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또 이로운 점도 있긴 했어요. 일을 열심히 하니까 회사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승진이 한 차례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 개인 능력을 올려가며 살다가 34살에 다시 한번 운명 같은 만남을 통해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엄마께서는 결혼을 급하게 할 필요가 있냐고 2년만 더 기다렸다가 36살이 되면 결혼을 하라고 말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오기가 생겼고 반발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을지도 모르는 극감무당의 말 때문에 제가 그 나이까지 결혼도 못하고 정말 결혼하고 싶은 사람까지 놓치면서 사는 게 맞나 싶었어요. 이번에는 죽어도 안 되겠다고 포기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기 딱 그거 하나로 버티기에 돌입했습니다. 엄마한테 이번에도 결혼을 말리면 집을 나가버릴 거라고 의절을 해서라도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내년에 죽을 것 같으면 그냥 죽더라고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무당의 말처럼 남자 때문에 탈이 생기는 게 제 남자친구가 아니라 영생판 모르는 남자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처녀 귀신으로 늙으니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을 거라고 말리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정말 비장하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도 더 이상은 말리지 못하겠는지 알겠다고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허락 아닌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고 저는 이때다 싶은 마음에 일사천리로 상견례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건 신이 주신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싶었던 남자와 헤어지고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지냈던 저에게 어떤 드라마의 말처럼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다가온 남편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결혼을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불도저처럼 모든 절차를 빨리빨리 밀어버리니 저희 부모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저의 결혼식 준비에 동참을 해주시게 되었죠. 양가 상견례에서 아주 훈훈한 분위기가 오가게 되었고 저는 정말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시는 걸 멈추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 기분 나빠할 거라는 걸 알아.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코앞에 35살을 앞두고 있는데 엄마가 걱정이 돼서 그래. 아유, 엄마, 걱정하지 마. 우리 시부모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신 분들인지 눈으로 직접 다 봤잖아. 엄마,
나 정말 시집가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그렇게 결혼식 준비에 한창이던 어느 날 안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께서 간암 판정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히익하는 소리를 내고 말았어요. 정말 그런 징후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운동도 좋아하시는 시아버지셨고 술을 즐기긴 하셨어도 무리하게 드시는 분은 아니셨거든요. 그것도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니 온 가족의 충격이 무척이나 컸지요. 저희 부부는 결혼식 날짜를 미뤄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면 아예 결혼식을 생략해야 하나까지 고민을 했어요. 축복을 받아 마땅한 결혼식이었지만 간암 판정을 받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남편의 상심이 무척이나 컸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시댁 식구들을 배려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슬쩍 결혼식을 미루거나 생략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꺼내자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그걸 왜 안 하겠다고 하니? 네 시아버지도 당연히 결혼식에 참석하시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예, 그날은 오로지 너만을 위한 날이란다. 남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신경을 쓸 필요도 없어. 우리 남편은 내가 옆에서 계속 챙기면 된단다. 딱 한 번 올릴 수 있는 결혼식인데 나중에 하려고 하면 귀찮아서 안 하게 된다며 저에게 무조건 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죠. 마음이 뒤숭숭하실 텐데 그런 와중에도 저를 배려해 주시는 시어머니의 마음씨에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시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연락을 드리셨더라고요. 하나뿐인 딸이 결혼하는데 혹시라도 분위기가 이상해질까 싶어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먼저 그럴 필요 하나 없다고 배려를 해주시니 그럴 수밖에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저에게 잘 맞는 드레스를 골랐고 우울해하는 남편을 위해서 제가 역으로 프로포즈를 준비하기도 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정말 고맙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다음이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것은 제 기우였어요. 시아버지의 간암은 온 가족이 함께 이겨내야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저에게 그런 짐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신혼이니만큼 부부끼리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라고 하셨죠. 투병 중이신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부부를 배려해 주셨어요. 결혼을 한 뒤로도 저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시아버지의 병세가 어떤지 몰라서 월차를 쓰고 병원에 따라가 보려고 했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그런 불필요한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도 직장 생활을 해봐서 알아. 직장인에게 월차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걸 고장 내가 병원 가는 날 쓰겠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우리 아들이랑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데이트도 하고 그래. 둘이 신혼인데 자꾸만 나 눈치 보이게 내 병세를 신경 쓸 거야? 어? 시아버지께서는 꾸짖는 척을 하시면서 제 주머니에 용돈까지 찔러주셨어요. 간암으로 인해서 황달이 일어나 얼굴이 누렇게 뜰 때도 있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늘 웃으시면서 우리 며느리가 떡하니 손주를 빨리 안겨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일상의 안정을 찾고 여유가 생겼을 때 아이를 가지려고 했지만 시아버지의 증상이 언제 급격하게 나빠질지 몰랐기 때문에 빠르게 아이를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최대한 몸 관리를 하면서 말이죠. 시아버지의 소원이라고 하시는데 자식이 된 입장에서 못 들어드릴 이유도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병세는 조금씩 호전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항암 치료가 잘 듣고 있어서 암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고 했죠.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털이 빠지고 살도 급격하게 빠지셨지만 그래도 시아버지께서는 잘 견뎌내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시어머니께서는 그 바쁜 병간호 와중에도 꼬박꼬박 저를 챙겨주셨어요. 제가 시어머니께서 병간호를 하느라 식사도 잘 못 챙기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영양제를 잔뜩 선물해 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동이라면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그냥 받아주시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저희 집에 반찬을 바리바리 싸다 주신 것 있죠? 손이 많이 가는 갈비찜부터 시작해서 기본 나물 반찬들까지 아낌없이 퍼주셨어요. 저는 맨입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 챙겨도 되나 싶었죠. 저희는 소위 말하는 고부간의 갈등 같은 것 하나 없이 늘 좋은 것만 공유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보장 또한 없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면서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선천적으로 자궁이 약한 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가지려면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제일 중요한 게 월경주기 관리라고 했어요. 일단은 약을 먹으면서 조절을 하고 최대한 피로감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먹어야 할 영양제와 약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 걸 하나하나 챙기면서 산부인과 진료도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가야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게임을 제작하는 회사였는데 야근도 많고 몸을 갈아 넣어야 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저만 해도 회사를 다니면서 과로로 쓰러진 경험이 있기도 했고 또 주말에 게임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하기 위해 출근을 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사를 그만두어야지만 몸 관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끔 기사로 접하셨을 거예요. 게임 회사들이 얼마나 과도한 업무로 둘러싸여 있는지를요. 남편도 아이를 가지려면 회사를 그만두고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시아버지께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기 위해 저는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생활 열심히 하면서 아이를 가지기 위해 준비를 했지만 원하는 소식은 바로 들려오지 않았죠. 그리고 또 한 번 마음이 꺾이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항암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암 크기도 줄어들었었는데 갑자기 암덩어리가 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아버지의 황달은 심해졌고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간 이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 간 기증을 받기 위해서 명단을 올려두었지만 생각보다 장기 기증자가 많지 않았기에 시아버지의 순번까지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결국에는 가족들이 장기 기증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검사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장기 기증 검사를 받았다가 아주 적은 확률도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면 임신 준비를 할 수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부작용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겁이 나는 일이었습니다. 부작용과 후유증 때문에 적어도 5년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제 나이가 40을 넘어가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때 가서 시험관을 한다고 해서 아이가 들어설지 확신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가뜩이나 자궁이 약해서 약으로 몸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간이식 준비를 하게 되면 이 약도 복용 중단을 해야 했고 제 간과 어떤 상호작용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정말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잘 해주셨는데 이제 와서 겁이 나서 이런저런 이유로 검사조차 받지 못하겠다는 말이 차마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에게만 슬쩍 고민을 털어놨죠. 그러니 남편도 말을 못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버지께 의지를 참 많이 했었거든. 아버지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참 답답해. 그렇다고 당신에게 강요를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당신은 나랑 평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잖아. 당신까지 잘못되면 나는 정말 살 수 없을 거야. 그렇지만 그 검사 정도는 받아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 가족이 아니면 일치할 확률이 거의 없대. 그러니까 검사만 받아보자. 우리 부모님께서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그 말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검사 정도 받는다고 해서 저에게 큰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고 검사조차 받지 않으면 그동안 저에게 보여주신 시부모님의 애정에 보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족들 전부 간이식 적합 검사를 받을 때 저도 같이 받게 되었죠.
어차피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건강검진 한 번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의료법 때문에 개개인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결과를 듣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도 남편도 적합하지 않은 간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전부 좌절했죠. 제 차례가 되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간이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일치한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입을 떡 벌리고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선생님, 제가 임신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가족들이 알면 저는 임신보다 간 이식을 먼저 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수술과 약 후유증으로 임신을 몇 년 동안 못 한다고 하던데. 그렇죠. 지금 나이가 또 애매하긴 하시네요. 임신이라는 게 요즘은 40대에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또 며느님에게 무리가 될 수 있는 일이고 고민해보세요. 가족들에게는 결과가 어떤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진료실을 나오면서도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불일치하다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 눈에 띄게 실망을 하시는데 양심이 콕콕 찔렸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나요? 저는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에 회사까지 그만두고 몸 관리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식으로 인해서 불안한 미래를 경험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양심이 생각보다 단단했나 봐요.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만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여보, 사실은 나 적합하대. 그 희박한 확률을 뚫고 이식이 가능하대. 근데 나 너무너무 무서워. 그래서 어머님께 아니라고 말해버렸어. 어떡하지? 나 아이 가지고 싶어. 수술 후유증도 무섭고 무엇보다 수술 자체가 무서워. 여보,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당신이 수술을 마음먹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말을 하길 잘한 거야. 난 당신 의견 존중해. 남편은 저에게 잘했다고 말을 했어요.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본인에게는 그 누구보다 소중한 아버지일 텐데 제가 겁이 나서 이식을 못하겠다고 말을 하는데도 제 입장을 이해해주고 배려해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아슬아슬한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식 검사를 받은 지 5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잠시 병원으로 올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정말 싸늘한 얼굴로 저에게 따지듯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 간이식 검사한 거 왜 나한테 거짓말했니? 아니 일치한다더만 이식해주기 싫어서 지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어머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그이가 말을 했나요? 뭐야 우리 아들도 알고 있었어? 아니 어떻게 너희가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자식이 되어서는 부모를 이렇게 버려도 된다는 거야? 내가 이 병원에 잘 아는 친구가 의사로 일을 하고 있어서 알았다. 축하한다고 이식 받을 수 있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며느리가 일치한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펑이 치던지. 남편은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었지만 시어머님이 아는 의사분이 이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며느리 잘 둔 덕에 남편도 살리겠다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했던 그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환자의 개인정보를 멋대로 남에게 발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상당히 곤란해졌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식 수술이 겁이 나서 하기 싫어서 거짓말을 했다가 들킨 상황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예, 내가 제발 부탁 좀 하자. 어? 우리 남편 이대로 억울해서 어떻게 보내? 네가 가만 떼어주면 우리 가족 전부 다 행복할 수 있잖니. 어머님 죄송해요. 저 정말 너무 무서워요. 저희 부부 아이도 가져야 하잖아요. 지금 몸 관리도 하고 있는데 지금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이랑도 상의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아들도 동의를 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다. 믿을 수가 없어.
우리 남편 불쌍해. 아우, 불쌍해서 어쩔꼬. 시어머니께서는 울부짖으셨지만 그렇다고 제 결심을 돌릴 수는 없었어요. 그 뒤로부터 정말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피를 말려 죽이겠다는 목표라도 가지신 건지 생전시킨 적 없었던 시집살이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같이 병원에 불러내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벌주듯이 가만히 서 있게 만드셨죠.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이었어요. 말을 걸어주시는 것도 시선을 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저를 붙박이처럼 옆에 세워두고 약기운에 취해 주무시고 계시는 시아버지께 반복해서 말을 거셨죠. 이 대응망덕한 것들이 본인 가정이 소중하다면서 당신을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네. 지들도 자식을 낳아서 똑같은 고통을 받아봐야 내 마음이 이해가 가려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를 불러내어 똑같은 일을 반복하셨어요. 저는 정신적인 고통을 상당히 받게 되었죠.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면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저희 신혼집에 들어와 악다구니를 쓰셨어요. 집안에 집기를 집어 던지시면서 어떻게 자식이 부모의 아픔을 무시할 수 있냐고 너희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고 소리를 치셨어요. 던지신 유리컵이 깨지면서 제가 다치기도 했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린다고 붙잡다가 시어머니께서 넘어지시면서 팔에 타박상을 입기도 했어요. 저희 친정에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족들은 망가지게 되었죠. 하루하루가 살얼음길을 걷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점점 지쳐만 갔죠. 그 시간이 3개월을 넘어가면서 남편은 신혼집 비밀번호도 몇 번이나 바꾸었고 제 휴대폰에 시어머니 연락처를 삭제하기도 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내 부모님이라 영영 의절을 할 수도 없고 나는 말이야 당신이랑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한 건데 당신은 나를 만나서 불행한 일만 겪는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정말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걸지도 몰라. 그치만 너무 무섭다고.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남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님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마음도 시어머니의 마음도 누워서 약기운에 늘 주무시고 계시는 시아버지의 마음도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서 시어머니의 행동은 점차 줄어들었어요.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지 못하셨으니 저를 병원에 불러내서 괴롭히는 일도 하지 못하셨고요. 시어머니의 그런 과격한 행동이랑 멀어지니까 저도 점차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위해 가끔은 멀어지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 남편이 저에게 아주 의외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여보, 믿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께서 당신한테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셔. 우리랑 떨어져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되었대. 거기다가 아버지께서도 또 조금 나아지셨나 봐. 그동안 계속 진통제에 의존해 계셨는데 지금은 식사도 하시고 산책도 나가실 수 있는 정도인가 봐.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마음이 좀 안정이 된 상태시고. 아버님 못 뵌 지도 오래됐네. 나도 어머님 아버님께서 잘해주셨던 기억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어머님께서 이전처럼 잘 지내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나 그럴 생각 있어. 저는 저희 가족들이 정말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했던 그 과한 행동들을 전부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언제 다시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는 시아버지와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고 싶기도 했었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뵈러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지난날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조금 숨이 차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최대한 긴장한 티를 내지 않으려 하면서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저에게 달려오셨어요. 예. 내가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런 건 네 선택과 네 뜻에 맡겨야 하는 일인데 내가 정말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지금이라도 이렇게 저에게 사과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저도 그동안 마음이 쭉 불편했었어요.
네가 불편할 게 뭐가 있니? 다 내 잘못인데. 정말 이렇게 내 사과를 받아주어서 고맙다. 네가 진정한 어른이야.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참 많구나. 그렇게 극적인 화해를 하고 난 뒤 시어머니께서는 예전처럼 저를 잘 대해주셨어요. 다시 예전 같은 가족의 형태로 돌아갈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조금 상태가 호전되신 시아버지와 함께 산책도 나가고 제가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어필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하루 빨리 손주를 보여달라면서 저에게 늘 건강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병원에서는 시아버지가 이식을 받지 않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말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는 듯 했습니다. 다시 그렇게 잘 지내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제게 뜻밖의 말을 하셨어요. 우리 남편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뭘 제일 하고 싶으냐 물어봤더니 2다리로 걸을 수 있을 때 해외여행이나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라. 물론 나랑 둘이서는 무리일 것 같고 네가 같이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일이겠지? 환자 데리고 해외여행 간다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하잖아. 우리 아들 휴가까지는 너무 멀었고 저 해외여행 안 간 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아버님 소원이시라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많이 움직일 필요 없는 휴양지 같은 곳으로 짧게 다녀오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 일본의 오키나와인가? 그런 곳 가면 비행시간도 짧고 휴양지기도 하고 어떤 거 같니? 저야 너무 좋죠. 어머님, 그럼 제가 비행기 티켓이랑 좀 알아볼까요? 아니다, 아니다. 내가 알아보마. 네가 고생해서 같이 여행을 가는 건데 당연히 경비는 내가 부담해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말을 해주시는데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남편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휴가를 쓸 수 있나 회사에 물어보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말리셨어요. 짧게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다녀올 건데 뭐 하러 그러냐고요. 시아버지가 조금 더 건강해져서 온 가족이 관광지도 돌고 할 수 있을 때 같이 가는 게 좋겠다고요. 시아버지가 쾌차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호텔부터 비행기 티켓까지 전부 시어머니께서 알아보셨고 저는 정말 짐만 싸서 몸만 덜렁덜렁 가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시아버지께서는 해외여행에 갈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시겠다고 노력을 하셨어요. 병원에서는 비상약까지 전부 처방을 해준 상태였고 환자의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그렇게 여행의 날짜가 다가왔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굳이 해외까지 가야 하냐고 하셨지만 휴양지를 간다고 하니 조심해서 잘 다녀오라 해주셨고요.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시부모님을 만났고 티켓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하필이면 딱 화장실이 가고 싶은 겁니다. 시어머니께 빠르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멀리 떨어진 화장실까지 뛰어갔다 왔어요. 시원하게 볼일 보고 나오는데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친정엄마셨습니다. 또 딸이 해외여행 간다고 준비는 잘 했는지 빼먹은 건 없는지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하신 것 같았어요. 엄마, 나 공항이야. 비행기 티켓 받은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려고. 왜 전화했어? 또 잔소리하려고 전화했지. 너 옆에 누구 있어? 사돈어른 옆에 있니? 있으면 조금 떨어져서 전화 받아봐. 아니, 나 지금 화장실 갔다가 왔어. 이제 시부모님 계신 줄로 가려고. 사람들이 죽죽 빠지던데 내 차례 온 거 아니겠지? 따로 있어? 아이고 아이고, 하느님 부처님 조상님 감사합니다. 예, 너 지금부터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 누구한테 들키지도 말고 당장 공항에서 나와. 도망치라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이제 비행기 탈 시간 얼마 남지도 않았고 짐도 시부모님이 가지고 있는데 어디를 도망치라는 거야? 너 당장 엄마 말 안 들어? 도망치라고 이꼬사. 엄마가 제발 부탁할게.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도 말고 도망쳐서 얼른 집으로 와. 아니, 저 너네 사는 집 말고 우리 집으로 와. 엄마, 왜 그래 무섭게. 미진아, 엄마 부탁이다. 제발 한 번만 들어줘라. 지금 당장 눈에 안 띄게 몰래 택시 타고 우리 집으로 와. 엄마랑 통화 끝내고 바로 휴대폰도 끄고
제발. 아이고, 하느님, 부처님, 전지신명님. 엄마가 정말 심각하게 말을 하는데 흘려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그대로 공항 뒷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제 캐리어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짐은 시어머니 옆에 있었지만 지갑과 휴대폰 신분증은 제가 들고 있었거든요.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남편도 시부모님이랑 여행 간다고 지갑에 돈을 두둑하게 채워주었는데 갑자기 일어난 일에 정신이 없었죠. 결국 저희 신혼집이 아닌 친정집에 도착을 했고 현관 입구에서부터 버선발로 마중을 나온 엄마를 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단하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휴대폰을 키려고 했더니 엄마가 말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찬물을 한 컵 원샷 하시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제 나이 35살 11월이었습니다. 혹시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그 무당의 말 기억나시나요? 35살에 제가 남자 때문에 명을 다 하게 될 것이라 했었던 그 말이요. 저희 친정엄마는 쭉 찝찝하셨대요. 35살이 되어서 저에게 큰 사건 사고랄 게 없었으니까요. 저희 엄마는 모르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제가 무슨 짓을 하셨는지 제가 말을 하지 않았으니 알 수가 없으셨죠. 그냥 고부 갈등 없이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구나 하고 말았는데 그래도 그 용하다는 무당이 괜한 거짓말을 했을 리도 없고 해서 수소문을 하셨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는 정말 맨 몸으로 점집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같은 곳까지 찾아다니시면서 그 무당을 찾았답니다. 결국에는 설악산에서 작두를 타신 그분을 찾게 된 거죠. 아유, 엄마, 설마 그 무당이 한 말 때문에 나한테 도망치라고 한 거야? 아이 참, 이걸 어떡해. 어머님은 그렇다 쳐도 아버님은 몸도 성치 않으신데 공항에서 나 때문에. 아이고 이년아, 이 바보 같은 년아. 그 무당이 나를 딱 보더니만 웃더라. 딸년 때문에 왔구나 하면서 35살 못 넘길 거라고 했지 하면서 깔깔거리는데 내가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 줄 아냐?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네 사지가 절단이 나서 온 사방팔방 흩어질 거라고 하더라. 네 눈앞이 한 치 앞도 안 보인다고 깜깜하다고. 아니, 무슨 그런 재수없는 소리란데. 그 사람 사짜야 사짜. 나 지금 35살이고 36살까지 2달도 안 남았어. 근데 나한테 무슨 일이 있다는 거야. 뭐 비행기가 추락이라도 한대? 엄마, 어디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와서는 나한테 정말 왜 그래. 그 무당이라면 나 아주 듣기도 싫어. 나 갈래. 엄마 말 끝까지 듣지 않고. 내가 그 말을 들었는데 가슴이 쫄아붙지 않겠어? 세상에 내 딸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게 분명하다 싶어서 나도 비행기부터 알아봤다. 일본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 사고가 나진 않을까. 큰 비행기는 맞나. 고작 일본으로 간다고 작은 비행기를 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근데 뭐 비행기에 문제가 있었대? 아니잖아. 너 엄마 친구 딸 효영이가 항공사 다니는 거 알지? 네가 국적기 탄다고 해서 내가 그 효영이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니냐? 그날 떠나는 비행기 안전한 거 맞냐? 기장은 베테랑이냐 하고 물어보는데 뭐라는 줄 아니? 그날 글쎄 일본 오키나와에 가는 비행기가 없단다. 아니 엄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공항 갔다 왔는데 오키나와 가기로 해서 이 날씨에 여름 옷만 챙겼는데 오늘 뜨는 비행기가 없다고? 그래 이거사.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니? 분명히 일본 오키나와로 간다고 했는데 그날 뜨는 비행기가 없다고 하는데 이거 뭔가 단단히 잘못됐구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 그러면 안 된다지만 내가 사정을 대충 설명하고 효영이한테 네 항공권 좀 알아봐 달라고 했다. 근데 내가 정말 소름이 돋아서. 저는 침을 꿀꺽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방금 전까지도 분명히 오키나와에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오키나와로 가는 비행편이 없다니까요. 그렇다는 말은 제가 갈 곳이 오키나와가 아니라 다른 곳이라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어요? 엄마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사람이 극한의 공포에 치닫게 되면 눈물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딱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무리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야기를 하려 해도 진정이 잘 되지 않는지 손까지 덜덜 떠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귀한 내 딸에게 큰일이 날 뻔했다고 말을 하는데 저까지 머리가 핑핑 도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갈 곳이 어디였는데? 설마 나 뭐 이상한 곳으로 갈 뻔했던 거야? 그래,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편에 예약이 떡하니 되어 있다고 하더라.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도 아니고 어디 시골 도시 같은 곳이었어. 영 수상한 마음에 내가 검색을 해봤더니 뉴스 기사가 떡하니 뜨지 뭐냐. 엄마는 검색을 하신 기사를 저에게 내밀어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사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기사였습니다. 바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이식에 대한 기사였는데 정말 그때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끔찍해서 머리가 아파오는 것 같아요. 제 입으로 차마 자세하게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아버지께 간 이식을 해드릴 수 있는 적합자였지만 거부를 했잖아요. 한국에서는 기증자가 거부를 하면 절대로 강제성을 띨 수 없어요. 장기 이식이라는 게 어떤 후유증이 남을지 모르는 건데 남을 살리자고 제가 위험할 수 있는 일을 겪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건데 시어머니께서는 포기를 하지 못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에 불법으로 그런 일을 해주는 곳을 알아내신 거죠. 그게 뉴스 기사에 나온 내용과 일치했어요. 저를 어떻게든 구슬려서 중국에만 떨어지게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다 처리를 해주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시아버지께서도 이 사실을 아시는진 모르겠지만 아마 알았으니 무리를 해서라도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신 게 아니겠어요?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도 알 수 없는데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인데 오직 시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에게 억지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잘 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소름 돋게 그런 일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정말 믿어지시나요? 저는 지금도 이 사연을 쓰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엄마는 손을 덜덜 떨다 못해 온 몸을 부르르 떠셨어요.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서 멍하니 그 기사만 훑어보고 있었죠. 너무나도 소름이 돋아서 남편의 얼굴까지 보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도 저를 그 여행길에 오르게 만들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친정엄마는 저를 신혼집이 아닌 친정집으로 오게 하셨던 겁니다. 누구까지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가담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제서야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휴대폰이 바로 지잉 소리를 내면서 울리더라고요. 무려 부재중 통화 23건, 메시지 38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어디니? 화장실에서 무슨 일 있니? 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하셨다가 제가 도망을 갔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쌍욕을 퍼부으셨더라고요. 너를 어떻게 하겠다. 네가 감히 이렇게 뒤통수를 치냐. 너 때문에 내 남편이 오늘 내일 하게 생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메시지들이 가득 와 있었어요. 반면 남편은 이야기 좀 하자. 어디로 사라진 거냐.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애매한 연락들이 와 있었죠. 그리고 곧 친정집 현관벨이 세차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터폰으로 확인을 해보니 남편과 시어머니셨어요. 아마 시아버지를 병원에 다시 입원시키고 온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엄마는 문을 열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이러니 미친 것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당장 안 꺼져. 너희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오해십니다, 장모님.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여행지를 바꿨을 뿐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남편까지도 이 계획을 전부 알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치를 떨게 만드는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에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당장 문을 열으라고 난리를 치셨고 저희 엄마는 욕까지 하시면서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지라고 했죠. 너희가 한 짓
전부 증거 찾아서 콩밥을 먹이겠다고 말입니다. 집 앞에서 큰 소란을 계속 일으키자 결국 경찰을 부르게 되었고 경찰이 도착을 하자 문을 열 수밖에 없었어요. 신고자였으니까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눈을 뒤집고 저에게 달려드는데 경찰이 바로 막아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제 얼굴에 상처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남의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시는 것도 경범죄에 해당된다고요. 이거나 2년 때문에 내 계획이 다 망했어. 우리 남편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 말은 거의 시어머니의 자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은 경찰서에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기도 했고 제가 당하기 전에 도망을 쳤기 때문에 처벌을 따로 할 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집에 다시 기어들어가 살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날 이후 저는 친정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짐을 옮겨야 했기 때문에 신혼집에 가서 제 짐을 찾아올 때는 저희 부모님과 그리고 혹시 몰라서 친척 오빠들까지 전부 동원해서 신혼집을 찾아갔어요. 남편이 출근을 한 사이에 말이죠. 그렇게 짐을 옮기고 저는 시댁 식구 그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이혼 소장이 도착을 한 건지 저랑 대화 딱 한 번만 하고 싶다고 저희 변호사 측으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제가 연락을 받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하게 된 거죠. 저는 변호사가 있는 앞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이 쭉 빠진 건지 사람이 볼품없이 변했더라고요. 그래도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어떤 짓을 하려고 했는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절대로 용서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었던 변호사님들도 얼마나 놀라셨었는지요. 내가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미안해. 정말 면모가 없다. 정말 소름 돋는 인간이야. 미안하면 조용히 도장 찍고 2번 다시는 너네 가족들 내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말어. 그래, 그렇게 할게. 내가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더 듣고 싶지 않아. 궤변이야. 당신이 목숨을 가지고 저울질을 했다고. 그래놓고 내 앞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소름 돋아. 반성의 기미라고는 전혀 안 보여. 어떤 짓을 하려고 했는지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세상에 알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증거만 완벽했어도 깜빵에 쳐넣었을 거야 아주. 남편은 흐느끼면서 저에게 끝까지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받아줄 생각 없다고 했고요. 그렇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2번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눈이 돌아서 어떤 짓까지 했는데 그 알량한 말 한마디를 믿을 수 있겠어요? 말 한마디에 운명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저희 가족은 솔직히 말해서 불안함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집 주소를 알고 있는데 언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을 팔아치우고 친정부모님께서는 저를 데리고 제주도에 오셨습니다. 제주도의 아주 작은 마을에 연세라는 걸 얻으셨어요. 여기까지 찾아올지도 모르니까 1년만 살아보자 하시면서 얻은 것이었지요. 그렇게 저는 아직 제주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은 처리가 되었고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죠. 전 시아버지께서 결국에는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거야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르겠네요.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하긴 했지만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저에게 결코 좋지 못한 기억이었기 때문에 그 기억만 딱 도려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아직 부모님 곁에서 상처받은 제 심신을 치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털어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잘 털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긍정의 힘을 저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꿋꿋하게 잘 버텨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1인분은 하는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